예, 이번 사건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사건으로 1976년 9월 14일 선고된 76-1365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냈고 그 피해자가 B의 처, 그리고 B의 처가 임신 중이었고 따라서 그 처와 태아가 모두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그 B는 태아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A 회사에 하게 되는데 그 태아가 입은 손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 태아의 모가 사망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인 손해, 그리고 태아 자신이 사망함에 따라서 입게 되는 재산상,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크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A 회사를 상대로 B가 제기한 겁니다. 결국 태아를 대신해서 제기한 거가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쟁점은 결국 그 얘기입니다. 불법행위 당시, 즉 여기서 교통사고가 되겠죠. 교통사고인 불법행위 당시에 태아였던 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 능력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크게는 민법 제3조에서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이렇게 해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생존한 동안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사람은 생존한 동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생존한 동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된 거는 태아와 관련해서 어떻게 출생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는 어찌됐든 어떻게요? 뱃속에 있는 상태고 아직 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출생과 관련해갖고 사람이 되는 시기인 출생의 시기와 관련해갖고는 학설이 나뉘고 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전부 노출설, 태아가 산모, 모체로부터 분리가 돼서 뭐 탯줄을 끊었든 끊지 않았든 분리가 돼서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즉 숨이라도 한번 쉬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전부 노출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전부 노출설에 따라서 사람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태아는 아직 전부 노출된 것이 아니다. 즉 산모의 뱃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태아가 이처럼 권리 능력이 없다. 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B의 처가 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B의 처가 그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서 진통을 하고 있는데 B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으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급하게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통사고 나서 그 B가 사망을 하고 1시간 있다가 그 출산이 이루어져서 그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시간만 좀 일찍 태어났으면, 부가 사망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부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그 태아는 상속권도 있게 되고 그 부를 사망하게 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가 사망하고 나서 1시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가 사망할 당시에는 아직 태아는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 따라서 상속권도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왜? 그 태아가 태어나서 출생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고통이나 어떤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상속권도 없고 하물며 가해자를 상대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교통사고를 내서 살해한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이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원심은 이에 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심은 원고의 처가 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8개월 된 태아가 있었음과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배상 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아직 태아였고
살아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청구를 배척한 겁니다. 이에 말해서 다시 어떻게 상고가 이루어졌고 상고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법원은 첫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일하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능력은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주의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도 특정한 중요 관계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터로서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예외적으로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민법 제762조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과 같은 제도가 태아를 위해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아직 태아인 동안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한다면 출생 시기가 문제의 시기,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시기까지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경우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살아서 출생했다라면 어떻게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설사 태아를 위한 법률관계의 보존을 위한 목적에서 태아인 중에도 이렇게 되겠죠.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 권리 능력을 주고 따라서 법정 대리인에 의한 권리 보존을 쓸 수 있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을 땐 그 권리 능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 소위 해제 조건설, 제한적 인격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일단 태아, 그 교통사고가 난 때부터 태아를 위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자, 이런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 사건에서는 살아서 태어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 능력이 소급적으로, 즉 교통사고가 난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달리 말하면 일단 권리 능력을 인정했다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권리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해제 조건설, 제한적 인격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어찌됐든 어떻게 해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권리 능력은 없다. 결국 어떻게 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제한적 여기 해제 조건설이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지 조건설이든 모두 살아서 출생해야지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이상, 사산된 이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법원의 법원의 입장이죠. 자, 그럼 판례 입장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존한 동안,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권리 능력이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아버지가 사망을 한 당시에 뱃속에 있던 태아는 어떻게 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가해자라든지 또는 운전자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태아의 입장에서는 평생 겪어야 할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비한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태아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또 상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태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판결문에도 있었지만은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개별적 보호주의 또는 개별주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하여 또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하여 태아는 어떻게 태어난 것으로 본다. 즉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은 태아를 꼭 이것만큼 꼭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즉 태아를 꼭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이라든지 일단 개개의 특별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즉 태아를 보호하는 방식 이걸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 이익을 모든 법률 관계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태아와 관련된 태아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법률 관계와 관련하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되니까 태아를 보호하는 측면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출생한 것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소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을 규정을 두어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니까 명확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요? 태아의 이익 보호에 아주 전방위적이진 못하다, 망라적이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개별적으로 권리 능력을 태아에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사건 관련된 거죠. 두 번째 재산상속, 재산상속, 또 대습상속, 또 유리분 이와 같은 상속의 경우 어떻게 해요? 태아에게도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증의 경우도 태아에게는 유증을 받을 권리가 즉 유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인지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태아가 인지 청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인지 청구의 대상, 객체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부가 태아를 상대로 인지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유사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인증여는 아직 계약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태아에게는 사인증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이처럼 권리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762조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까 견해가 학설이 두 가지가 있었죠. 정지조건설하고 해제조건설. 이게 어떤 의미냐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지조건설에 따르면은 일단 교통사고 난 시점에 태아는 아직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 능력 취득의 효과가 어디로?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그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요 시기에는 요 시기에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언제 있느냐? 살아서 출생하면은 요 시기로 거슬러 올라와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즉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출생하면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권리 능력이 쭉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죽어서 즉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권리 능력이 없었던 것 그대로 확정이 돼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지조건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해제조건설의 입장은 일단 교통사고 난 때로부터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요가 쭉 권리 능력이 계속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면 이제 계속 권리 능력을 갖고 가는 거고. 근데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권리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여기서 사고가 난 때로부터 이때까지 권리 능력이 인정됐었지만은 죽어서 즉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었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살아서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 능력 취득의 효과가 이제 과거의 문제 사건 시에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일단 줬다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사산하게 되면 줬던 것을 도로 뺏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게 해제 조건설, 제한적 인격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법원은 뭐예요? 즉 정지 조건설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여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어요. 정지 조건설이 됐든 해제 조건설이 됐든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이상 태아는 권리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줬다가 뺐든 나중에 인정되지 못했든 어찌됐든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판례는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 판결에서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 보호주의, 또 한편으로 정지 조건수를 취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태아인 채로 사망한 이상 태아의 권리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이 판례의 기본적인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이 태아와 관련해서 뭐 의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이라든지 또는 복제라든지 위와 같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와 같은 태아 내에 있는 모체 또는 체외수정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과연 아직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민법 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이 판결은 여기서 1365 판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